네, 지금부터 대단원 3 빛깔이 있는 우리말 1. 우리말의 품사, 품사 탐험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페이지 123쪽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단원을 한눈에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말의 단어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단어의 품사와 단어의 어휘의 종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의 품사에 대해서 품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의 공통된 성질을 모아놓은 것인데 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거나 어떤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에 있는 학습 목표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품사에서 여러분들은 품사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입니다. 자, 활동 1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채소들이 냉장고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뭐 양배추, 가지,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호박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것들이네요. 자, 이 채소들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채소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나눈다면 먼저 첫 번째로 가지와 파프리카와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호박 이렇게 하나를 묶고요. 그 다음에는 양배추, 그 다음에 일반 배추, 시금치 이렇게 하나를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근, 고구마, 무, 비트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세 종류의 채소로 나눴는지 예상이 가나요? 먼저 선생님은 가지, 파프리카, 오이, 호박은 그 식물의 열매를 우리가 채소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가지도 열매고요, 파프리카도 열매고, 오이도 열매고, 호박도 열매예요. 근데 이번에 있는 양배추, 배추, 시금치는 열매가 아니라 그 식물의 잎을 뭐로서 사용한다? 채소로 사용한다. 그렇게 한번 묶어봤고요. 세 번째로 당근, 고구마, 무, 비트는 식물의 어떤 부분을 채소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채소로 사용하는 것, 잎을 채소로 사용하는 것, 뿌리를 채소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눴나요? 선생님이 나눈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채소를 분류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채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채소를 나누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의 품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의 정의가 뭐냐면
옆에다 좀 적을까요? 품사는 단어의 공통된 성질끼리 분류한 것. 이걸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단어들을 이런 성질들을 가진 것끼리 모으고 저런 성질들을 가진 것끼리 모아보니까 이거는 명사다. 이것은 동사다. 이것은 형용사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품사를 정의를 할 때, 이 단어가 어느 품사인가를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무엇이다? 그렇죠.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하느냐에 따라 품사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알고 가야겠죠?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변어와 불변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것은 단어의 형태가 변할 수 있는가 혹은 변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변어의 종류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달리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달리다, 달리고, 달려서, 달리니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죠. 예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 이렇게 형태를 다르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가변어이죠. 불변어는 반대로 그 형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불변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인 가, 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사와 같이 어떤 명사를 들까요? 상자라든지 책상 이런 명사들은 뒤에 어떤 조사나 다른 것들이 보더라도 바뀌지 않죠. 상자라는 명사는 반드시 상자라는 형태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불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분류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표로 정리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단어의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형태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먼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분류 기준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눈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명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언이라 할 때 채자는 한자어로 몸체자를 이야기해요. 이 몸체자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서 중에서 가장 장기가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머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몸통이 인간의 어떤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단어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이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대명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동사는 무엇인가, 조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동사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죠. 반대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든가 그 다음에 빠르다든가 그런 빠른 상태를 이해하는 거고 달린다든가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먹는 행동, 움직임, 그 다음에 달리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활동 1번에서 우리가 채소를 분류하면서 단어를 분류할 때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글자로. 그죠? 기준. 분류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단어를 분류하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형태에 따라 가변화, 불변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탄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 1번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좀 치울게요. 자, 활동 2번입니다. 활동 2번에 그림을 보니까 한 학생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핀 채 좌우로 천천히 숙입니다라고 여자분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편 채 좌우로 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방법을 이 남학생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여자 선생님이 좀 더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남자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그죠? 여자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말에서 어느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천천히라고 하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숙일 때, 좌우로 숙일 때 천천히 숙여라 라고 여자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은 그냥 좌우로 숙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 선생님의 말만 들어서는 이거를 빠르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생님은 바로 천천히라는 말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천천히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사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부사는 뭘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하다, 꾸며주다. 수식하거나 꾸며준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한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의미 한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숙이긴 숙이되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숙여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의미를 수식해주는 건데 이런 관형사나 부사와 같이 수식해주는 말들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이 있다. 여기다 쓸게요. 관형사나 부사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보라 할 때 특히 글을 좀 길게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무엇을 못 쓰기 때문이냐면은 이런 관형사나 부사를 잘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냥 체험학습 같은 데 어딜 가서 뭘 봤다 이게 아니라 그 본 것을 대해서 수식을 해줄 수 있는 말을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으며 뭐뭐와 같이 컸으며 어느 정도나 되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주변 공원 주변을 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산책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둘러보았다. 이렇게 뭐 천천히라든지 빨리라든지 매우 크다라든지 매우 작다라든지 이런 관형사나 부사를 좀 더 풍부하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 2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수식하는 말들 부사나 관형사 같이 수식하는 말들은 뒤에 나오는 말들의 의미를 한정 지어주고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번에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오늘의 마지막인 활동 3번을 보겠습니다. 자, 활동 3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수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학생은 난 수학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학생은 난 수학도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남학생과 여학생과 남학생 중에서 전체적으로 공부의 평균이 높은 친구는 여학생일까요? 남학생일까요? 남학생이 좀 더 공부를 더 잘해서 평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학생이 더 공부를 잘해서 평균이 높을까요? 뭐 물론 정확한 점수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도 조금 더 공부를 잘할 것이다. 평균적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의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수학도라는 말과 수학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이런 의미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는 다른 것뿐만 아니라 즉 이 남학생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수학도 잘한다 라는 뜻이고요. 포함이라는 뜻이고요. 단 수학만이라고 했을 때 만이라고 하는 조사는 다른 이 여학생은 국어나 영어나 사회는 이런 것들은 잘 못하는데 단지 수학은 잘한다. 수학은 잘한다. 이런 것들을 배제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사 하나만을 가지고 의미 차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두 학생의 말투에서 남학생은 다른 과목도 잘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뜻은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은 잘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여기서는 조사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활동 3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은 조사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품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바꿔주거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것,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좀 더 이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잠시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뒷장에 넘어가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품사의 분류표입니다. 표를 보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픈가요? 그런데 이 표만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외워야 돼 하면서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방금 세보니까 품사 단원이 총 12장에서 13장 정도 되는데 이 13장 정도 되는 내용을 이 표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너무 많이 가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은 품사의 분류에 대해서입니다. 품사를 분류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죠? 두 글자로? 바로 기준이죠. 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 그래서 형태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기능은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의미는 그 품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것들을 모아놨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가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요것만 하나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품사를 분류할 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무엇이 있다? 형태, 기능, 의미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2학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좀 어려운 것들 하는 것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